그날 나는 봉투 하나로 내 인생의 끝을 미리 열어봤다. 비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낡은 우체국 창고의 공기는 눅눅했고 달력의 귀퉁이는 습기를 먹어 종이결이 뒤틀려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창고 안에서 내 가족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내 삶 전체를 바꿀 줄은. 문을 열기 전 나는 한참 동안 그 열쇠를 바라봤다. 쇠에 새겨진 번호가 마치 나에게 판결을 읽어주는 숫자 같았다. 열쇠를 밀어넣고 2번 돌리자 자물쇠가 마른 기침을 내뱉었다. 삐걱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흘렀다. 그 순간부터였다. 이야기가 나를 다시 불러낸 것은. 맨 앞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테이프 위에는 보관, 주소 불명, 반송 불가가 붉게 겹쳐 찍혀 있었다. 시간이 잉크를 먹어들인 흔적이었다. 나는 커터칼을 넣어 테이프를 가르고 종이가 비명을 지르듯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오래 숨죽이고 있었던 듯 공기가 확 바뀌었다. 한 움큼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묘하게 다르다. 마치 눈물 자국이 마른 자리를 쓸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이름 하나. 김혜솔. 내 며느리였다. 이름을 읽는 순간 창고의 소리가 멎었다. 바람도 빗방울도 내 호흡도 그저 귀 안쪽에서 배달되지 못한 편지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발신인 칸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서은정. 내 며느리의 친모.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내 손 위에 있다. 마치 돌아오지 못한 시간이 주소를 찾은 듯이. 봉투의 결이 눅눅했다. 나는 엄지로 종이 끝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오래된 눈물은 종이를 다르게 만든다. 잉크가 번진 자리, 닳아버린 우표의 테두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상자 안에 한 가족의 거짓과 용서, 그리고 내 마지막 선택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걸. 우체국은 문을 닫을 예정이었고 나의 인생도 조용히 접히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닫지 않을 문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이 편지. 수신인 김혜솔, 그리고 발신인 서은정. 우체국은 곧 문을 닫는다. 구청 공문은 반 페이지짜리 문장으로 30년을 접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니 이 423통만큼은 문을 닫기 전에 돌려놓아야 할 자리가 있다. 나는 봉투 더미를 수신인 별로 나눴다. 마을 지도 위에 핀을 꽂듯 탁자 위에 작은 무리를 만든다. 김치 국물 얼룩이 묻은 봉투는 시장통으로, 파란 펜으로 적은 편지는 하굣길 골목으로, 그리고 며느리 이름이 적힌 다발은 내 오른손 가까이에. 첫 봉투의 뒷면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실수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한번 열었다 닫은 흔적일까? 나는 얇은 종이칼을 가장자리에 댔다. 바람이 창문 틈을 타고 들어와 봉투의 입술을 흔든다. 칼끝이 스르르 길을 트는 동안 심장이 과속으로 앞질러 달렸다. 봉투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하얀 바탕에 푸른 잉크. 병원 영수증. 날짜는 2009년 5월. 금액 옆에 작은 별표, 그리고 의사의 사인. 나는 숫자보다 날짜에 멈췄다. 그해 해솔이는 초등교실에서 나비 접기를 배우던 나이였다. 나는 의자를 뒤로 빼지 않고서 상자 밖을 바라봤다. 창고 문턱에 고여있던 물웅덩이가 내 발끝을 적시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나는 매일 아침 작은 관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새 우체국 시스템 도입이 안 되자 젊은 직원들은 도시로 떠났고 나 같은 구식은 이렇게 폐점 정리를 맡게 되는 거였다. 그런데 하필 내 손에 며느리의 편지가 몰려 들어오는구나. 도장을 꺼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배달 완료 도장을 찍는 손의 무게가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나는 상자 속에 팔꿈치를 넣어 더 깊은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고무줄이 걸렸다. 툭, 오래 버틴 탄성이 끊어지며 편지 다발이 풀렸다. 바깥 봉투 맨 앞에는 해솔이에게 12번째란 문장이 작은 글씨로 씌어있고 뒤에는 사서함 번호가 적혀있었다. 우리 동네 우체국 구형 사서함. 나는 마음속으로 저 번호를 더듬었다. 기억이 낡은 탁자 서랍처럼 열리고 오래된 황동 열쇠의 감각이 손가락으로 기어올랐다. 비가 그칠 기미가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누군가의 과거를 누가 먼저 열어야 하는지 우체부는 잘 안다.
우선 발신 경로부터, 우선 기록부터. 봉투들 사이로 얇은 종이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뒷면 봉인 라인이 엉성해 보였다. 쪽가위를 넣어 살짝 벌리자 작은 메모지가 접혀 나왔다. 내가 병원에 갔던 날, 내가 학교에서 돌려보냈던 종이 비행기. 내가 못 받은 건 편지뿐만이 아니었다이. 끝머리에 찍힌 이라는 이니셜이 3개 남았다. 서은정, 며느리의 엄마. 이니셜 하나가 한 사람의 자리를 불러내는 법이다. 나는 창고 문을 닫지 않고서 제복 윗단추만 채운 채 실내 창고로 돌아왔다. 카운터 위 낡은 지도에 압정이 촘촘하게 박혀있다. 집 배운 노인은 떠나기 전 내게 사서함 키를 하나 맡기고 갔다. 이게 마지막 원형 키야. 언젠가 쓸 때가 올 거야. 그 말을 농담으로 돌려버린 날이 부끄러워졌다. 내 손등에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비가 조금 잦아들며 정오 종소리가 멀리서 흘렀다. 나는 결정했다. 이 편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리고 내 가족의 빈칸도 함께. 오늘 밤 사서함을 연다. 내일 아침 지도에 새 핀을 꽂는다. 이번 주 발신 경로의 첫머리에 있는 읍내 종합병원 회계실을 찾아간다. 내 발걸음이 누군가의 지난 계절을 건드리더라도 그래도 가야 한다. 배달되지 못한 마음들의 계절을 돌려주러 가야 한다. 창고로 돌아오니 빗소리가 다시 굵어졌다. 발로 문을 받치고 상자를 하나 더 끌어냈다. 상자 옆판이 젖어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힘을 조금 더 주었고 칼끝이 미끄러지며 종이 안쪽을 살짝 긁었다. 그 작은 상처가 내 심장 쪽으로 번지지 않게 조심하며 3번째 다발을 들어 올렸다. 그때 다발 밑바닥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뒤집혀 떨어졌다. 병원 영수증 사본이었다. 도장 모양이 이상했다. 결제 승인 도장이 아닌 내부 합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며느리가 2번째 전학을 오던 해. 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서 영수증을 한참 내려다봤다. 종이장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울리고 스탬프 패드의 뚜껑이 달칵 닫히며 나의 하루가 그 소리에 맞춰 접혔다. 도장은 아직 찍지 않았다. 배달 완료가 아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다시 묶어 제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사서함 열쇠는 가슴과 포켓 사이, 심장 옆에 자리 잡게 했다. 오늘 밤 나는 우체국 문을 평소보다 늦게 닫을 것이다. 그리고 창고에 불을 끄기 직전 조용히 혼잣말로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할 것이다. 발신 서은정, 수신 김혜솔, 미배송 사유 보관. 나는 그 빨간 도장을 언젠가 검은 잉크의 배달 완료로 바꿀 생각이었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내일은 장화를 신고 가면 된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바뀐 주소를 찾아가면 된다. 누가 물어본다면 우체부라서 그렇다고 말하면 된다. 보내진 마음은 도착해야 한다. 그게 이 낡은 건물에서 내가 배운 가장 오래된 규칙이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다시 배우는 가족의 법칙이기도 했다. 비는 이틀째 내리고 있었다. 우체국 유리문에 붙은 폐점 예정 안내문이 눅눅해져 모서리가 말려 올랐다. 나는 그 종이를 곱게 펴다가 그만 손끝을 베었다. 피는 한 방울 도장처럼 붉었고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결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빗방울이 사서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오래된 전신주가 끽끽거렸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나는 어젯밤의 영수증을 다시 꺼냈다. 병원명, 날짜, 의사 서명, 그리고 작은 별표. 그 표식이 마치 누군가의 사인 같았다. 지워진 이름을 잉크 밑으로 비춰보려 손전등을 들자 빛이 파도처럼 종이결 사이를 흘렀다. 거기엔 희미한 S, A, 2글자, 서은정.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머릿속에서는 멈춰라라는 목소리와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간다는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결국 2번째 목소리가 이겼다. 오전 업무를 마친 뒤 나는 구청 공문을 철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걸었다. 그리고 지도 한켠에 작은 핀을 꽂았다. 읍내 종합병원. 내 추적의 첫 좌표였다. 병원 복도는 새로 칠했는지 락카 냄새가 났다. 접수창구 뒤편에는 젊은 직원이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나는 낡은 우체국 제복 상의를 정리하며 말을 걸었다. 15년 전 청구 기록을 조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직원은 미간을 찡그렸다.
그 자료는 보관 기간이 끝나서 폐기됐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혹시 백업이라도? 그는 귀찮다는 듯 뒤편 캐비닛을 가리켰다. 남은 건 옛날 결제 라인이 찍힌 장부뿐인데 그걸 찾으실 일이 있을까요? 나는 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장부를 뒤적이는 동안 먼지가 하얗게 올라 눈이 시렸다. 페이지 한 구석에 볼펜으로 그은 줄 한 개. 청구 번호는 지워졌지만 내부 심사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사진처럼 눈에 새겼다. 병원을 나오며 비닐 우산을 폈다. 투명한 천위로 빗물이 조용히 굴러내렸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나는 발길을 우체국 대신 보건소 쪽으로 돌렸다.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몰랐다. 보건소 기록실 문틈으로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다. 문을 밀자 퇴직을 앞둔 서류 담당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체국이 아직 문 안 닫았어요? 곧 닫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런 걸 찾아요? 나는 손에 쥔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봉투에서 나온 영수증 복사본. 그는 눈을 가늘게 뜯어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이건 그때 사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요? 그때 의료사고 있었잖아요. 환자 이름은 모르지만 보험금 지급이 늦어서 난리였다고.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입술 끝을 지켜봤다.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있긴 있죠. 다만 비공개라서 열람은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걸음을 때렸는데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우체국장님, 가끔은 보내지 않는 편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등 뒤로 날아와 가볍게 부딪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조언이 오히려 내 발을 더 재촉했다. 저녁이 깊어가자 우체국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전등 불빛이 서류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지도 위에 핀을 하나씩 더 꽂았다. 병원, 보건소, 보험조정사무소, 그리고 읍내 신문사. 핀 사이사이에 실을 걸며 연결선을 만들었다. 15년 전의 시작점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그려졌다. 빗소리가 약해지자 라디오에서 낮은 트럼펫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음악 위에 내 목소리가 겹쳤다. 보내지 못한 편지는 죄가 되고 배달되지 못한 마음은 상처가 된다. 나는 이제 그 상처를 배달할 차례다. 나는 테이프 디스펜서를 잡고 새 상자 하나를 꾸렸다. 뚜껑 안쪽에 재배달 계획이라 써두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스탬프, 지도 복사본, 녹음기, 그리고 며느리 편지 다발 위에 작게 접은 메모를 올렸다. 메모엔 딱 한 줄. 내일 첫 발신. 새벽 3시. 비가 그쳤다. 나는 우체국 앞 우편함 뚜껑을 열었다. 누군가의 습관처럼 남아있는 낡은 봉투 한 통이 눈에 띄었다. 발신 날짜는 어제. 수신인은 서울병원 사무국. 발신인 주소는 읍내길 32번지 보건소 기록실. 손글씨였다. 나는 그 봉투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넣었다. 보내지 않는 편지가 나올 때도 있다던 그의 말이 스쳤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그 반대였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아침 해가 들자 창고 천장 틈새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먼지가 햇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속에 423통의 편지가 부유했다. 나는 제복을 단정히 여미고 문을 열었다. 먼저 가야 할 곳은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니라 그 사서함이었다. 번호 11-2. 서은정이 남긴 이니셜 2가 묻은 공간. 열쇠를 넣는 순간 쇠가 부딪히며 짧게 울렸다. 문틈 너머로 먼지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2개. 라벨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해솔이 생일날 첫 녹음.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얹었다. 이제 길이 보였다. 이 우편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증언이었다. 카세트를 들고 나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표시된 이름은 며느리 김혜솔. 아버님, 혹시 그 사람 얘기를 누가 했나요? 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대답처럼 울렸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창고 문을 열자 햇빛 대신 먼지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다. 나는 손바닥만 한 카세트 테이프 2개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라벨에는 흐릿하게 볼펜으로 쓴 글씨. 해솔이 생일날 첫 녹음.
그리고 그 옆엔 수술 다음날 기록. 테이프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녹음기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마이너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나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계 내부가 돌아가는 웅웅거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 잠시 후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엄마, 이거 내 목소리 맞지? 그 웃음 뒤로 잔잔한 숨소리, 그리고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 해솔아. 엄마는 내 목소리 덕분에 버텨. 그 말이 끝날 무렵 잡음이 섞이며 끊겼다. 두 번째 테이프를 넣었다. 녹음은 병원 기계음으로 시작했다. 삐 소리 사이로 숨이 가쁘게 들렸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 했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했어. 그날 내 피로 그 서류가 채워졌어.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끝엔 아이 이름이 낮게 불렸다. 해솔아. 나는 재생을 멈췄다. 녹음기 위에 손을 올리자 기계의 열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나는 지도 한가운데를 펴놓고 핀을 다시 세웠다. 읍내 종합병원에서 시작해 보건소 기록실, 보험 조정사무소, 그리고 한 곳. 오래된 주소 하나가 눈에 걸렸다. 백진양 의원. 그 병원은 15년 전 폐업했다. 하지만 테이프 속 병원 기계음은 그곳의 소리였다. 나는 지도 위 그 지점에 붉은 핀을 꽂았다. 붉은 머리핀은 마치 피처럼 번들거렸다. 하숙방에서 자던 집배원 노인이 나타났다. 이 아침부터 지도를 그리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예전엔 이걸 배달 경로라 불렀죠. 지금은 뭡니까? 증언 경로입니다. 그 노인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낡은 열쇠를 내밀었다. 이거 옛날 사서한 마스터키요. 우체국장님이 가져요. 그의 손엔 세월이 묻은 흙과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열쇠를 받아 손에 꼭 쥐었다. 이 키가 길을 여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겁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우체국 안을 비웠다. 창구 유리 뒤에는 점심시간 팻말을 걸었다. 사서함 열쇠를 들고 뒷문을 나서 골목 끝으로 향했다. 붉은 벽돌 담장 아래 오래된 사서함이 있었다. 번호판은 반쯤 벗겨지고 녹이 쓰러져 있었다. 11-2. 서은정이 남긴 마지막 흔적. 열쇠를 꽂았다. 돌리는 순간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작은 봉투 한 장이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 사이에서 조심스레 꺼내들었다. 봉투엔 손으로 쓴 글씨. 이걸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목이 마르고 입안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명령이었다. 밤이 되었다. 우체국 창고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남았다. 나는 편지 다발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희솔에게 온 40여 통의 봉투, 그중 일부는 주소가 수정되어 있었다. 수신지 한 귀퉁이에 다른 필체로 적힌 메모. 배달 경로 변경 우체국장 확인 요망. 그 글씨체는 내 과거의 필체였다. 15년 전 내가 찍은 도장.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그 편지를 분류했던 담당자였다. 그날 시스템 오류로 보관 스탬프를 찍은 사람 바로 나였다. 423통의 우편이 묻히게 된 시작점이 나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이마를 감쌌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핀 하나가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지도 위의 선들이 마치 내 죄처럼 얽혀 보였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나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그렇다면 내가 돌려놔야 한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다. 여성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이걸 듣게 되면 제발 해솔이에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다고. 그 한 문장이 방 안에 떠다니는 듯했다. 나는 스탬프를 들어 잉크를 묻혔다. 보관 도장을 꺼내 그 위에 덮어 찍었다. 재배달. 새로 만든 단어였다. 새벽 5시 나는 오랜만에 배달 가방을 둘러맸다. 가방 속에는 편지 5통과 녹음 테이프 2개, 그리고 사서함에서 발견한 봉투 한 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집배원 시절의 나였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아침빛이 비쳤다. 빗소리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도 위의 핀들이 그날의 기억을 따라 하나씩 깜빡이는 듯했다. 그건 마치 15년 전 누락된 우편들의 불빛 같았다. 이제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 첫 번째 배달지 백진양 의원의 폐허 앞, 부서진 간판 틈에서 낡은 간호사 명찰 하나가 바람에 구르고 있었다. 명찰에는 서은정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백진양 의원은 이미 사람의 손길이 오래 끊긴 건물이었다. 간판의 양자가 반쯤 떨어져 나가 백진원만 남았고 창문엔 검은 곰팡이와 먼지가 겹겹이 들러붙어 있었다. 문고리를 잡자 삐걱 소리와 함께 먼지 낀 공기가 밀려나왔다. 그 냄새는 오래된 상처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바닥엔 뒤집힌 환자 기록 카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장을 주워들었다. 환자명 미상 연령 30대 여성 비고 합의 완료. 합의 완료. 그 두 단어가 이상하게 손끝에 붙었다. 마치 누군가의 피 묻은 도장이 찍힌 것처럼. 나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안쪽 진료실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 초침은 여전히 시간의 끝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진료대 밑에서 낡은 서류처를 찾았다. 표지엔 보험심사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타버린 처방전, 수술 동의서, 그리고 내부 검토 후 서은정관이라는 필체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은정씨, 나는 이제 그날의 편지를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따라왔다. 낮에도 어둑한 골목 어귀, 구멍가게 앞에 앉은 노인들이 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우체국장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밤마다 창고 불을 켜놓고 뭘 하는 거래? 저 집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떠돌다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따갑게 느껴졌다. 사람은 모르는 걸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모르는 걸 채우려면 늘 소문을 만든다. 그날 저녁 나는 우체국 창문에 폐점 준비 중 안내문을 붙였다. 그 문구가 마을의 입에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길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창구 문이 열리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중년 여인이었다. 여기 혹시 우편물 보관실 맞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전에 이곳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우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무심한 척 서류처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 간호사 이름이 혹시 서은정 씨입니까?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의 편지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언니예요. 나는 말없이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 사이로 붉은 스탬프 자국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게 다 언니의 흔적인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 안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졌다. 이걸 들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잡음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병원은 나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테이프가 멈추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군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지금 이걸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이 일을 기억해줘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가끔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녹음에 남은 부분을 전부 듣고 싶어요. 기록을 함께 정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울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길들을 알고 있었다. 그 병원의 회계 담당자가 아직 읍내에 살아요. 그리고 당시 보험사 직원 중 한 명도 여기 교회 다녀요. 나는 그녀의 말에 펜을 들었다. 지도 위에 새로운 핀을 꽂았다. 교회, 병원 직원 숙소,
보험조정사무소. 하나 둘 실선이 이어졌다. 혹시 그 사람들 당신에게 협조할까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진실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며칠 뒤 우체국 앞마당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마을 부녀회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우체국장이 남의 편지를 몰래 읽는다던데.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소문이란 건 도착하지 못한 편지 같은 겁니다. 보내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죠. 그녀는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 우편함에 익명으로 짧은 쪽지 하나를 넣었다. 당신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 아직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그 편지엔 사과가 적혀 있습니다. 읽고 싶다면 내일 정오에 오세요. 다음 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쯤 우체국 문틈으로 한 봉투가 들어와 있었다. 감사합니다. 단 한 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마을에도 조용한 공범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밤이 깊어지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 며느리였다. 아버님, 그 사람 얘기 또 꺼내셨죠? 나는 침묵했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망가질 거예요.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남긴 건 편지가 아니라 상처예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그래도 상처도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 그게 배달의 끝이니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버님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며느리가 우체국으로 찾아왔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녀가 내민 것은 병원 내부 결제 서류의 복사본이었다. 이거요, 시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실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날 바람이 달랐다. 비가 멎은 지 사흘째였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우체국 앞 가로수 잎들이 힘없이 흔들리며 무언가를 예감하듯 웅성거렸다. 나는 현관 유리문에 붙은 공문을 다시 한번 읽었다. 폐점 통보 즉시 효력 발효.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마치 내 존재를 삭제하는 명령문처럼 보였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님, 해소리의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쏟아졌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하얀 봉투, 그리고 구겨진 신문 한 장. 신문 첫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읍내 우체국 불법 우편 보관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 나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다봤다. 활자 위에 붉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익명 제보자의 말, 마을 부녀회의 주장, 그리고 내 이름. 퇴직을 앞둔 우체국장이 특정 여성의 편지를 불법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활자들이 내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신문을 접지도 못한 채 입술을 탈싹였다. 이건 오해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해솔의 숨결 속으로 바로 삼켜져 버렸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엄마의 편지를 왜 아버님이 갖고 있었는지. 그건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뒤적이세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제야 그녀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봤다. 봉투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글씨가 번져 있었다. 수신 김혜솔 발신 서은정. 그녀는 그걸 내 발치에 던졌다. 이걸 왜 아버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 입이 굳어버렸다. 말을 꺼내는 대신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주워들었다. 종이의 냄새가 났다. 먼지와 잉크, 그리고 오래된 눈물의 냄새. 이건 네 엄마가 보낸 마지막 편지다. 그날 배달되지 못했어. 그럼 왜 이제야요? 내가 그때 도장을 잘못 찍었어. 뭐라고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보관. 그 도장이 내 손에서 찍혔어. 그럼 그날 엄마의 편지를 막은 게 그래 나야. 공기가 멈췄다. 우체국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단 한 줄의 침묵이 내 죄처럼 길게 늘어졌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사진 찍지 마세요. 내가 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진짜인가봐. 신문에 나온 그 우체국장 불륜이었다더라. 아니, 그 간호사랑 뭔가 있었대. 낮게 웃음이 새어나오더니 그 웃음이 비명처럼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들이 스쳤다. 그림자마다 한 줄의 오해가 달라붙어 있었다. 해솔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버님은 정말 아세요?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엄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왜 아버님은 날 이렇게 만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남긴 말이 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다. 엄마는 지켜줬는데 아버님은 망쳤어요. 그녀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유리창 너머로 플래시가 터졌다. 하얀 섬광이 내 눈을 태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진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첫 순간은 언제나 오해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창고 문을 열었다. 상자들을 쌓아놓고 붉은 스탬프 자국이 찍힌 봉투들을 한 장씩 펼쳐보았다. 423통. 그중 절반 이상이 보관으로 남아있었다. 나는 스탬프 패드를 꺼내 잉크를 새로 갈았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재배달, 재배달, 재배달. 손끝마다 진심이 묻었다. 도장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무게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미뤄둔 모든 사과의 무게였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3번 규칙적인 박자.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밖에는 노집배원이 서 있었다. 젖은 모자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다. 신문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해야죠. 이제 멈추면 아무도 배달하지 못할 겁니다. 노인은 말없이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 마지막 우편입니다. 당신이 배달해 주시오. 그가 떠난 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군용 봉투와 짧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나도 예전에 한 통을 막았지.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대신 당신은 멈추지 마시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구청 직원이 우체국 문을 열자 신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 가운데서 내 며느리 해솔이 기자들 앞에 섰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미배송된 마음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집배원이었어요. 그녀의 말 뒤로 플래시가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질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이름을 밝혀야 할 시간이었다. 우체국은 닫혔다. 문패는 떼어졌고 현관에는 봉인 테이프가 붙었다. 출입금지. 그 5글자가 내 인생의 문에 붙은 낙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닐 천막 위로 빗물이 떨어져 리듬도 없이 툭툭 울리고 있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 마당엔 이제 내 숨소리만이 남았다. 가방 안엔 편지 몇 통, 그리고 낡은 스탬프 하나. 배달 완료. 나는 그 도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신문은 나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자라 불렀다. 방송에서는 은폐된 의료사고 관련인이라 했다. 내 이름 앞엔 늘 전 우체국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 꼬리표가 달린 이름은 사람들의 혀끝에서 쉽게 구겨졌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나를 피했고 편의점 주인은 내 잔돈을 계산할 때 손끝이 닿지 않도록 지폐를 멀찍이 내밀었다. 모두가 나를 보며 같은 표정을 지었다. 괜히 나섰지. 그냥 조용히 살지 그랬어.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423통 중 아직 187통이 남아있었다. 그 편지들이 내게 속삭였다. 우리도 가야 한다. 며느리 해솔은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신문 이후 그녀는 모든 통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는 단 한 문장만이 남아있었다. 저 잠시 엄마 있는 곳에 다녀올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녀가 향한 곳이 어딘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은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병원, 그곳은 이미 폐허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어둠이 짙어졌다. 나는 우체국 뒷문으로 들어가
봉인 테이프를 살짝 들추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일어났다. 형광등은 반쯤 나가 있었고 창고 구석엔 지난주에 찍어둔 재배달 도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누전된 선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님, 해솔의 목소리였다. 거기 있니? 엄마가 있던 병원이에요. 혼자니? 네. 그런데 여긴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 끝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기서 기다려. 지금 갈게.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끝이 차가웠다. 마치 피가 식은 듯했다. 도로를 달리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유리를 가르며 눈앞의 세상을 절단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늘어져 길 위의 무릉덩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폐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해솔은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흰 셔츠가 젖어 몸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종이를 쥐고 있었다. 이거 엄마 서명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내게 내밀었다. 거기엔 낯익은 사인이 있었다. 서은정. 그리고 그 아래 의료사고 합의서 보호자 동의 확인.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해솔아, 이건 네 엄마가 쓴 게 아니야. 그럼 누가요? 아마 병원 쪽에서. 증거는요? 지금 내 손에 있잖니. 그녀가 고개를 떨궜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저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워도 진실은 남는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우리 그 진실로 뭘 할 수 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세상은 진실보다 시선을 믿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우체국은 폐쇄되었고 해솔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신문은 나를 망상에 빠진 퇴직자라 불렀다. 인터넷에는 나를 비웃는 댓글이 쏟아졌다. 늙은 정의감, 드라마 찍네, 미친 집배원. 나는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남이 되어 있었다. 손끝이 본능처럼 책상 위에 스탬프를 찾았다. 재배달. 나는 그 도장을 들고 창가로 걸었다. 그리고 유리창에 그 도장을 천천히 눌렀다. 창문에 붉은 글씨가 찍혔다. 재배달. 그 글자가 빗물에 번져내리며 마치 피눈물처럼 흘러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국장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너 집배원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기자한테서 왔어요. 당신 기사 내일자 수정판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우체국장의 고발로 의료재단 비리 재조사 착수. 활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믿었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해솔이는 언젠간 알겠죠. 배달은 늦을 뿐 사라지지 않으니까. 밤하늘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방 안의 종이들을 휘날렸다. 423통 중 마지막 남은 한 통이 책상 밑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 봉투를 주워들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마지막 배달은 내 몫이야. 서은정의 필체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은정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새벽 4시. 창고 문을 나서려던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15년 전 의료사고 재조사 결과 당시 병원장은.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단 한 단어가 떠 있었다. 해솔. 새벽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묘하게 뜨거웠다. 라디오에선 계속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15년 전 의료사고 은폐 의혹 재조사 결과 당시 병원장이 보험사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는 차분히 말했지만 내 손끝은 떨렸다. 결국 밝혀졌군. 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한참 동안 숨을 내쉬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기 전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 잿빛이 마치 내 지난 세월 같았다. 우체국은 여전히 봉인된 채였다. 그러나 나는 그 문을 열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마지막으로. 포켓에서 열쇠를 꺼내 걸쇠를 돌렸다. 찰칵!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안에는 먼지가 고요히 쌓여 있었다. 한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던 곳, 웃음과 인사가 오가던 창구, 그곳이 이제는 무덤처럼 적막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서류를 흔들었다. 햇빛이 방 한가운데로 흘러들며 423통의 편지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오늘은 그 편지들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열쇠를 다시 돌려 문을 열자 해솔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뉴스 들으셨죠? 그래, 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하나가 남았단다. 뭐가요? 배달.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하시려고요? 그래. 이제 진실을 세상에 돌려놔야지.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구청 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423통의 편지를 돌려주는 행사라니 이제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가? 그 말이 들렸다. 나는 단상에 섰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앞면엔 흐릿하게 적힌 이름. 서은정.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이 편지는 배달되지 못한 마음의 기록입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15년 전 병원의 잘못으로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정. 그녀의 목소리는 묻혔지만 편지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렸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병원은 나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거짓이었다. 내 아이가 진실을 듣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홀 안이 고요해졌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테이프를 멈추고 봉투를 들어보였다. 이 편지는 며느리 김희솔에게 가야 할 마지막 배달입니다. 해솔이 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봉투를 건넸다. 그녀가 봉투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이 봉투에 스며들었다. 그때 마을 뒤편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노 집배원, 그리고 함께 선 경찰관 2명. 그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병원장과 보험사 담당자 오늘 새벽 구속됐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배달이 끝났군요. 노 집배원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지 않게 됐소. 아니요. 그건 그들이 보내준 덕분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의 편지 더미를 가리켰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였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해솔이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이제 편지함을 닫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닫는 게 아니라 새로 열어야지. 그녀는 살짝 웃었다. 엄마도 지금쯤 웃고 있을까요? 그럼 아마 저 구름 뒤에서 우리가 늦게라도 도착했다고 그제야 안심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배달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창밖에서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우체국 창고 문을 다시 열었다. 먼지 낀 공기 속에서 423통의 편지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나는 그중 마지막 한 통을 들었다. 봉투 뒤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배달은 내 몫이야. 나는 붉은 잉크를 묻힌 도장을 찍었다. 배달 완료. 그 순간 무겁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오래 묵은 사과가 드디어 세상으로 도착했다. 그날 밤 우체국 불빛이 다시 켜졌다. 유리문 위에 새 간판이 걸렸다. 기억 우편관 배달되지 못한 마음들의 집. 나는 불을 끄기 전 한 통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수신인 김혜솔.
발신인 아버지,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해다오. 봉투를 닫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배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 그 편지를 직접 전하러 갈 것이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 빛이 봉투 더미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엔 새하얀 봉투 한 장,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채 향을 품고 있었다. 수신인 김혜솔, 발신인 아버지. 봉투 뒷면엔 짧은 문장을 적었다. 사람의 마음도 결국 편지와 같다. 늦게라도 도착하면 그게 사랑이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내 안의 시간은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기억 우편관이 된 옛 우체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편지를 찾고 누군가는 미안함을 보냈다. 창구 위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기억 우편관 배달되지 못한 마음들의 집.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나는 오래된 창고의 냄새와 함께 그날의 은정을 떠올렸다. 내 아이가 진실을 듣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속 어딘가에서 찬양처럼 맴돌았다. 점심 무렵 문이 열렸다. 햇살에 둘러싸인 해솔이 들어왔다. 그녀는 새 머플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네요. 그래, 봄이 오고 있거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 봉투를 바라봤다. 그거 제 이름이네요. 그래, 마지막 편지야.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혜솔아, 나는 평생 우편을 다뤘지만 마음은 늘 늦게 배달했단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마치 안도의 숨처럼 고요하게 떨어졌다. 아버님, 엄마도 이제 편히 쉬겠죠? 그래, 이제야 진짜로 도착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마을은 오래된 평화를 되찾은 듯 고요했다. 구멍가게 주인은 나를 보고 인사했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우체통에 엽서를 넣었다. 배달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반드시.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우체국 깃발이 휘날리며 파란 하늘 아래서 반짝였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우체국 불을 끄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스탬프를 들었다. 잉크를 묻히고 봉투에 천천히 눌렀다. 배달 완료. 붉은 글씨가 봉투 위에서 반짝였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겠지. 그 마음들이 길을 잃지 않게 누군가는 계속 배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음 세대의 집배원이 되리라 믿었다. 문을 잠그고 나서자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노을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스며들었다. 그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우체국 안쪽을 환하게 밝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기억 우편관. 그 글자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은정의 목소리처럼 속삭였다. 이제 도착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배달은 늘 마음이다. 누군가의 용서,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한 통의 편지처럼 늦게라도 도착하면 그것은 여전히 따뜻하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